런던 대형 박물관 수장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문 앞에서 저는 늘 장갑부터 끼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의 금이 아니라 손이 닿는 거리에서 숨 쉬는 금을 다루는 곳이니까요. 30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서양의 금은 결국 녹여서 동전이 되고 그 위엔 늘 누군가의 얼굴이 찍힌다는 것. 신성이 아니라 권력. 그것이 금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확신이 사진 한 장으로 깨졌습니다. 동방에서 온 금관이었습니다. 그 금은 녹지 않았고 동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나무처럼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금을 30년 만진 사람이 설명을 못한다면 우연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H. 콜드웰 대형 박물관에서 고대 근동 및 지중해 금속 유물을 맡아온 큐레이터입니다. 제 전공은 왕실 금세공 기법과 왕권 상징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손을 거쳐간 유물만 해도 수천 점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왕관도 있었고 재래용 그릇도 있었으며 무기와 장신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물이 제게 같은 질문을 던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장고에서 금을 봅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 그 무게가 손목으로 전해집니다. 금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에도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왕실이 남긴 조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몸에 새기듯 배웠습니다. 서양의 금은 대개 녹여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서구 문명이 금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금은 영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금은 시대에 따라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금을 동전으로 만들고 황제의 얼굴을 찍어내던 순간부터 금은 신성보다 통치에 가깝게 굳어졌습니다. 금의 목적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그 증명은 언제나 인간의 얼굴과 제국의 문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 시대의 금화를 보며 로마 시대의 금관을 보며 그리고 중세 왕실의 왕관을 보며 같은 문법을 읽었습니다. 금은 권력입니다. 금은 소유입니다. 금은 교환 가능한 가치이며 결국 누군가의 이름으로 귀속되는 물질입니다. 왕이 바뀌면 금은 녹여지고 새로운 얼굴이 찍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패배한 측의 금관은 승자의 금고로 들어가 다시 주화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역사의 순환이었습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이 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존재했고 과거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금을 떠올릴 때도 제 머릿속엔 늘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보물, 약탈과 이동, 덩어리의 행방입니다. 어디로 갔는가가 전부였습니다. 학계에서 솔로몬의 금은 늘 자극적인 질문거리이지만 정작 그 금이 성전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있었는지, 어떤 양식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금의 양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바빌로니아가 약탈했는지, 로마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어딘가 땅속에 묻혀 있는지, 그런 질문들만 반복되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에 가면 늘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솔로몬의 금은 실존했는가? 그 양은 과장되지 않았는가? 고고학적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저 역시 큐레이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금을 화폐의 언어로 읽고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 금세공 기법인데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것을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0장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 고대 근동 유물을 다루다 보면 성경 본문을 참고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성경은 때로 가장 정확한 고고학 자료가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솔로몬 시대처럼 기록이 부족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기록에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유일한 1차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 금 장식의 양식을 확인하려고 구절을 훑고 있었는데 문장 하나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금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처음 보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성경을 자료로 활용해 왔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을까 싶었습니다. 방패, 보좌, 성전 장식. 금은 덩어리로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금은 세공된 성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를 채운 모티브는 나무와 꽃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종려나무, 핀 꽃. 저는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행방이 아니라 금의 문법을 추적해보기로 한 겁니다. 큐레이터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금의 무게가 아니라 금의 형태를 읽는 사람입니다. 금의 순도가 아니라 금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저는 솔로몬의 금을 숫자로만 봐왔던 겁니다. 666달란트라는 숫자에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그 금이 어디서 왔는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은 연간 666달란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현대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십 톤에 달하는 금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양입니다. 당시 그 정도의 금을 모을 수 있는 왕국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어디로 갔는지만 묻는 건 절반의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금이 어떤 모습으로 쓰였느냐는 겁니다. 성전 내부는 금으로 입혀졌고 방패는 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좌는 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금 장식의 중심엔 하나의 상징이 반복됩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나무 형상, 가지, 열매, 꽃.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었던 겁니다. 금으로 만든 정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금을 잘못 읽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을 화폐로만 봤고 권력의 도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성의 언어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나무, 금으로 만든 꽃, 금으로 입힌 성전. 이건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 체계였던 겁니다. 로마의 금이 황제의 얼굴을 새기는 동안 솔로몬의 금은 하나님의 창조를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한쪽은 인간을 드러냈고 한쪽은 신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은 소유를 증명했고 한쪽은 경배를 표현했습니다. 한쪽은 세상을 향했고 한쪽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 양식이 정말 신성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뒤 그 금이 흩어졌다면 그 금은 정말 모두 녹아서 동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양식을 기억하고 보존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패배한 쪽의 기억이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합니다. 특히 신성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지언정 상징은 남습니다. 종교적 양식은 때로 천년을 건너뛰어 부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예술이 로마 양식을 차용하면서도 성경적 상징을 보존한 것처럼, 비잔틴 제국이 그리스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신앙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질문을 품은 채 저는 다른 지역의 금 유물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스키타이. 각 문명이 금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상징을 새겼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닿게 됩니다. 바로 동방의 끝, 한반도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반복되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세공 기법을 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읽습니다. 필리그리와 그래뉼레이션, 이 두 가지 기법은 단지 장인의 손재주가 아닙니다. 왕권이 어떤 미학을 선택했는지,
어떤 신성의 언어를 채택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필리그리는 가느다란 금실을 꼬아서 문양을 만드는 기술이고, 그래뉼레이션은 미세한 금 알갱이들을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이 두 기술은 고대 근동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확산되었습니다. 각각의 알갱이가 완벽하게 균일해야 하고 접착 온도가 1도만 틀려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술의 계보를 먼저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권력 체계가 어떤 신성 체계를 위해 금을 사용했는가? 누가 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고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으며 왜 특정 지역에서만 꽃을 피웠는가? 이게 제 직업의 핵심입니다. 대형 박물관 수장고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금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유물들을 분류하고 비교하면서 지역마다 금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배웠습니다. 이집트는 금을 판으로 두들겨 펴서 사용했고, 그리스는 금을 주조하여 조각처럼 만들었으며 로마는 금을 동전으로 찍어냈습니다. 각 문명마다 금에 부여한 의미가 달랐고 그 의미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형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했는지, 제사장이 무엇을 신성하게 여겼는지 금의 형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유물을 보는 순간 그것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시대 양식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손끝으로 만지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마주한 신라의 금관은 제가 갖고 있던 분류표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 유물의 존재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진은 평면입니다. 하지만 실물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공기를 밀어냅니다. 빛은 표면에서 튀지 않고 내부에서 스며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출자로 표현되는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한자의 모양이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제 눈에는 나뭇가지가 솟아오르는 구조로 읽혔습니다. 위로 치솟는 가지, 양옆으로 뻗는 분지, 그리고 그 끝에 달린 장식. 이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상징 체계였습니다. 나무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는 나무였습니다. 뿌리는 땅에 박혀 있고 가지는 하늘로 뻗어 있는 우주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은 지나가고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동료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나무 모티브가 떠올랐습니다. 감람나무, 종려나무, 성전 내부를 가득 채웠던 그 나무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금관도 나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고곡이 보였습니다. 옥빛의 작은 형태가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금관의 가지마다 고곡이 달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과수원의 나무 같았습니다. 왕관에 열매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양 왕관의 보석은 주로 권력의 과시입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크고 화려할수록 좋았습니다. 빛을 많이 반사할수록 멀리서도 보일수록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장식은 과시라기보다 생명의 은유에 가까웠습니다. 고곡은 태아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건 생명과 관련된 상징이었습니다. 왕관이 권력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는 권한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단지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명을 매개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미세한 금 알갱이들이 표면에 규칙적으로 붙어있는 누금세공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디테일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흐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누금세공은 매우 고난도 기술입니다. 금 알갱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1mm도 안 됩니다. 그걸 정확한 위치에 붙이려면 온도 조절과 접착 기술이 완벽해야 합니다. 섭씨 900도에서 920도 사이, 그 20도의 범위 안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붙지 않고 높으면 알갱이가 녹아버립니다. 이 기술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했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이런 기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경로로요? 물론 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하면 그것은 음모론이 됩니다. 학자는 증거로 말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원칙입니다. 하지만 멈춤은 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멈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설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틀로는 이 유물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신라가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기엔 다른 동아시아 문명과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금 유물과 비교하면 신라의 기술 수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보기엔 중국 유물 중에 이런 수준의 누금세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나라의 금 유물은 대부분 주조 방식이었고 세공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문장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양은 금을 녹여 권력을 만들고 그것으로 역사를 기록해왔다는 문장. 동양은 금을 다르게 사용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신라의 금은 녹이지 않았습니다. 세공했고 세워 올렸고 하늘을 향해 뻗게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금을 소비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보존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금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봉헌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제 질문은 단순해졌습니다. 왜 이 금은 동전이 되지 않았는가? 신라에도 화폐가 필요했을 텐데 왜 왕실의 금은 왕관으로 남았는가? 왜 금을 녹여 유통시키지 않고 무덤 속에 고이 모셔두었는가? 이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금 한 돈이면 쌀 몇 가마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귀한 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신성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금이 신과의 연결고리라면 그건 절대 녹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니까요. 금은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경배의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형상, 고공 열매, 누금세공 기법. 그리고 그 옆에 적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생명나무, 감람나무 장식. 두 목록이 나란히 놓이자 저는 더 이상 이걸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신라 시대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고 사막을 지나야 하고 산맥을 넘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상징의 언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신성한 양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는 국경을 넘고 신앙은 세대를 건너뜁니다. 저는 박물관으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금세공 기법의 전파 경로, 유목 민족의 이동 루트, 초원길의 네트워크. 밤늦게까지 자료실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스키타이. 초원을 지배했던 황금의 민족. 그들은 금을 사랑했고 금으로 자신들의 세계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동쪽으로 아주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경로를 통해 솔로몬 성전의 양식이 전해진 건 아닐까? 저는 그 가능성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추적할 가치는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겁니다. 금덩어리가 왔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려는 순간 콘텐츠는 위험해집니다. 학자로서의 신뢰를 잃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성급한 결론으로 허물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봤고 그들이 학계에서 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잡은 가설은 더 단단합니다. 태도와 양식의 이동입니다. 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 금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했는지, 그리고 그 상징이 어떤 경로로 전파될 수 있었는지. 이건 증명 가능한 영역입니다. 형태는 남고 기법은 흔적을 남기며 상징은 문화를 통해 전승됩니다. 물질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습니다. 여기서 초원길이 들어옵니다. 저는 스키타이 황금 문명과 초원 네트워크를 떠올립니다. 중앙아시아의 금 장식은 서구의 화폐 문법과 다릅니다.
그들은 금을 이동시키고 장식으로 만들고 권력과 신성의 경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스키타이의 고분에서 발견된 금 유물들을 보면 동물 문양이 줄을 이룹니다. 사슴, 말, 독수리. 하지만 그 안에는 나무 형상도 섞여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우주목. 이것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 전파 가능한 문법입니다. 문법은 이동합니다. 문법은 물체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왕조가 멸망해도 기술은 장인을 따라 이동하고 상징은 신앙을 따라 확산됩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이걸 증명해 왔습니다. 그때 이사야 60장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배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라는 구절. 금은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이동의 목적이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문장 구조가 제 머릿속에 새롭게 꽂힙니다. 저는 이 구절을 증거로 삼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세계관, 금을 대하는 태도, 신성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은 이동할 수 있다는 성경적 상상력과 금은 신성의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성전의 디자인 언어를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금의 이동을 기록했고 고고학은 금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문헌과 유물이 교차하는 순간 역사는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신라의 금관을 바라봅니다. 나무의 형태, 열매의 장식, 세공의 기술. 이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정교하게 의미의 결을 공유합니다. 각각의 요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의 유물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망명이라는 말을 선택합니다. 망명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체계의 이동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성전의 양식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쟁과 약탈로 사라지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면 디자인 언어가 끊깁니다. 새로운 권력은 새로운 상징을 요구하고 옛 것은 파괴되거나 망각됩니다. 서양은 금을 녹여 얼굴을 찍었고 그 얼굴이 역사를 대신했습니다. 황제의 얼굴, 왕의 문장, 제국의 상징. 금은 인간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성은 뒤로 밀려났고 정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끝에서 금은 다시 하늘을 향한 형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망각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증명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발견으로 규정합니다. 즉, 결론은 신라가 솔로몬이다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사용하던 금의 문법과 닮은 디자인 언어가 예상 밖의 공간에서 살아있다입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과열된 단정 없이도 충분히 강한 미스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계는 단정을 원하지만 대중은 질문을 원합니다.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그려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지나고 중앙아시아 초원을 건너 한반도까지 직선거리로 8,000km가 넘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거리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그랬고 초원길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기술도 이동하고 기술이 이동하면 상징도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금세공 기술은 장인 집단을 통해 전승되는데 전쟁이나 정복으로 장인들이 강제 이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끌려갔습니까? 성전을 짓던 사람들, 금을 다루던 사람들, 성물을 만들던 사람들. 그들의 손끝에는 성전의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할을 주목합니다. 페르시아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가 흐릅니다. 페르시아의 금 세공품을 보면 서방의 기법과 동방의 양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중개자였습니다. 문화의 운반자였습니다. 서쪽의 것을 동쪽으로, 동쪽의 것을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스키타이를 통해 더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 스키타이는 초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충돌하기도 했지만 교역하기도 했습니다.
스키타이는 유목 민족이었지만 금을 다루는 기술만큼은 정주 문명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금관, 금 목걸이, 금 허리띠를 보면 놀랍도록 섬세합니다. 유목민이라고 해서 조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초원을 따라, 교역로를 따라, 정복을 따라.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금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된 금 유물, 몽골 고원의 고분,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연결고리는 약하지만 존재합니다.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가느다랗게라도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엮어봅니다. 솔로몬 성전의 멸망, 장인들의 이동, 페르시아의 중계, 스키타이의 전파, 그리고 신라의 수용. 각 단계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직접적인 전수가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흐릅니다. 강물처럼 천천히 굽이쳐서 예상치 못한 곳까지 흘러갑니다. 때로는 지하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다가 먼 곳에서 다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 신라는 이 양식을 받아들였을까? 단순히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이 양식 안에 담긴 신성을 느꼈을까요? 신라 왕실은 스스로를 천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자손.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관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금관은 나무 형상이어야 했고 하늘을 향해 뻗어야 했으며 생명의 열매를 달아야 했습니다. 왕은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자였고 금관은 그 역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제 가설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신라가 솔로몬의 금을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표현하려 했던 신성의 언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상징 체계, 금을 통해 생명을 드러내려는 미학, 이런 것들이 천년의 시간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을 넘어 신라에 도착했을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인간은 어디서나 나무를 숭배했고 하늘을 향한 상징을 만들었다고. 맞는 말입니다. 보편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부가 문제입니다. 누금세공 기법, 고곡의 배치, 출자 형태의 구조,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까지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일치합니다. 우연히 한두 개 겹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5개, 6개가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더 파고들면 무언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큐레이터는 발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굴된 것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석했고 그 해석은 새로운 질문을 낳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이 질문을 받아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분 앞에서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관광객의 눈으로 유물을 보고 지나가지만 저는 직업병처럼 그 표면의 미세한 결을 봅니다. 금관을 직접 만질 수는 없었지만 유리 너머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빛이 금 표면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세공된 부분이 어떻게 그림자를 만드는지, 고곡이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모든 디테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이 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 금은 팔기 위해 만든 금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 만든 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성을 위해 만든 금입니다. 로마의 금화처럼 유통되지 않았고 그리스의 조각처럼 전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금은 오직 한 사람, 왕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왕이 죽으면 함께 묻혔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과 금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신라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솔로몬의 금은 제게 더 이상 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로 갔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법이 살아남았는가로 바뀝니다. 저는 아직 결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닫힙니다. 그리고 닫힌 이야기는 더 이상 질문을 만들지 못합니다. 학문은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10개의 답보다 귀합니다. 답은 종착점이지만 질문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날의 감정을 결론으로 씁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성전의 금속 공의 언어가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이 제가 신라에서 느낀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게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발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큐레이터로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물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의도가 전해지는 느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 금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 이제 저는 금을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형태로 봅니다.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신앙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왜 이 양식은 서구에서 동전으로 흘러가며 끊겼는데 동방에서는 왕관으로 남았는가? 왜 금은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얼굴이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하늘의 나무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이며 종교적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봅니다. 어쩌면 신라는 솔로몬이 꿈꾸던 성전의 이상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한 곳이 아니었을까? 서쪽에서는 잊혔지만 동쪽에서는 기억된 것, 서쪽에서는 녹여졌지만 동쪽에서는 세워진 것, 그런 가능성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왔고 로마가 왔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금은 약탈당했고 녹여졌고 다시 동전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담고 있던 신성의 언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인들의 손끝에 남아 있었고 그 손끝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먼 훗날 다른 왕국에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신라라는 이름으로, 천손이라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나무라는 형상으로. 제가 본 것이 정말 그 흔적이라면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명의 기억이 어떻게 전승되는지, 신성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 다음 흔적을 따라갈 준비를 합니다. 초원길의 금 유목 네트워크의 문법, 그리고 신성의 디자인이 남긴 잔향.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키타이와 신라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고리, 금세공 장인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왜 하필 신라였는지에 대한 설명. 이 모든 걸 밝히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더 많은 발굴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제 평생을 걸어도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멈춘 건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설명이 바로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성된 답은 더 이상 질문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완성된 발견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밝혀져 왔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은 녹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남는다. 그리고 신성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전해진다. 이 세 문장이 제가 신라에서 배운 전부입니다. 30년간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보다 신라의 금관 앞에서 보낸 몇 시간이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로 돌아온 저는 이제 금을 다르게 만집니다. 예전처럼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금이 어떤 손을 거쳐왔는지, 어떤 신앙을 담았는지, 어떤 하늘을 향해 세워졌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콜드웰 박사는 차갑고 분석적이었는데 요즘은 감상적이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바뀌었습니다. 신라의 금관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제야 금을 제대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초원길을 따라 이동한 금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스키타이로, 스키타이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한반도로 그 긴 여정을 따라가며 금세공 기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상징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어쩌면 제 생애 동안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 논문을 내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약이 심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누군가 이 질문을 받아서 더 깊이 파고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한 걸 다른 누군가가 완성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금의 문법이 어디서 살아남았는지 그 흔적을 한 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아마도 초원길의 황금일 겁니다. 스키타이가 남긴 금, 그리고 그 금이 동쪽으로 흘러간 경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조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의 한 장을 되찾게 될 겁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의 금 유물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금은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이 금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 금은 누구의 손을 거쳤는가? 이 금은 어떤 신앙을 담았는가?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저는 다시 신라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경주가 금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재생 목록에서 그 다음 조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